안녕하세요, 페퍼상사입니다. 데카 오디션의 비하인드를 보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듯 거절이죠. 이날 데카의 결정은 팝음악 역사상 최대의 실수로 여겨지는데, 알고 보면 데카가 그렇게 또 똥멍청이는 아니었습니다.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비틀즈의 음반 계약을 확보하려고 런던의 여러 회사들을 찾아다니는데 대부분 거절을 당하죠. 이 회사들은 비틀즈를 직접 보지도 않고 거절했으니까 진짜 똥멍청이들은 얘네들이죠. 그나마 데카는 A&R 담당자인 마이크 스미스가 비틀즈를 직접 보러 캐번을 방문합니다. 물론 이것은 램스의 매니저로 데카의 중요한 고객이었던 앱스타인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는 합니다. 기획사의 A&R 부서는 일반 회사로 따지면 전략기획실 정도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인 발굴부터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까지 기획사의 가수와 노래를 관리하는 여러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마이크 스미스는 62년 1월 1일 테스트 공연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비틀즈가 리버풀에서야 유명한 밴드지만 캐번 같은 소규모 클럽에서나 공연을 했지 대형 레이블의 오디션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당연히 긴장을 많이 했겠죠. 거기다가 오디션 전날 로드 매니저 릴 에스피널이 운전하는 밴을 타고 런던으로 가는데 닐이 길을 잃는 바람에 10시간이나 걸려서 오후 10시에 런던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아침 10시에 데카 스튜디오로 가니까 몸도 아주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여담으로 닐 에스피널은 폴과 조지의 학교 리버풀 인스티튜트의 친구입니다. 회계 연수생으로 일하다가 80파운드의 오래된 밴을 하나 사서 61년 2월부터 비틀즈의 파트타임 로드 매니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틀즈가 두 번째 함부르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7월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영구 로드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비틀즈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인데도 회계사로 일해서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벌었다고 합니다. 닐은 나중에 비틀즈의 비서로 승진하고 애플코어의 최고 경영자까지 됩니다. 친구는 잘 사귀고 볼 일이에요. 아무튼 몸도 피곤하고 긴장도 하고 최고의 공연을 하지는 못했는데도 멤버들과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데카와의 계약을 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브라이언과 데카와의 관계도 있고 A&R 담당자가 리버풀까지 와서 공연을 보고 요청한 오디션이었고 당시 이런 오디션은 보통 많아야 5곡 정도를 녹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틀즈는 이날 총 15곡을 녹음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확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15곡은 영상 마지막에 곡 설명과 함께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그룹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데카가 비틀즈를 거절한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는 브라이언의 자서전 A Cellar of Noise에 나오는데 지난번 머지 사운드의 부흥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책은 재미를 위해 팩트가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이때 데카의 A&R 책임자였던 딕 로우는 1986년 죽는 날까지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딕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날 브라이언 풀 앤 더 트레멜로스라는 그룹도 비틀즈와 함께 오디션을 보는데 데카는 트레멜로스와 계약을 하거든요. 트레멜로스도 비틀즈와 같은 비트 그룹입니다. 데카가 비틀즈를 거절한 진짜 이유는 회사의 재정적 여건상 둘 중 하나의 그룹만 선택해야 했다는 점, 그리고 트레멜로스가 런던 대건함 출신이었던 점입니다. 데카 스튜디오는 런던에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연락이나 만남을 하는 데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트레멜로스가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었겠죠. 게다가 트레멜로스는 BBC 라디오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면서 인지도 측면에서도 비틀즈보다 유리한 면이 있었고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에 두 밴드 중 비틀즈를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재밌는 건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거절을 당하고도 데카와의 계약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데카의 판매팀에 비틀즈가 계약을 하면 판매하는 싱글을 3,000장 사겠다는 약속까지도 했었다는 건데요. 딕노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딕노우가 말하길 당시 음반 사업의 경제 상황상 3,000장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비틀즈와 계약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딕이 앱스타인의 약속을 알았다면 팝음악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비틀즈는 조지 마틴을 만나지 못했을 테고 링고스타가 비틀즈에 합류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나중에 딕 로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틀즈를 보러 리버풀을 갔었다고 합니다.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캐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딕 로우는 캐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짜증을 내면서 돌아가는데 나중에 딕 로우는 이날 사람이 많아서 본인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을 엄청 후회합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비틀즈가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요. 오디션에서는 비록 떨어졌지만 앱스타인은 이날 릴트릴로 녹음된 비틀즈의 양질의 녹음을 몇 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HMV 레코드 매장에 가져가는데 이곳의 매니저가 릴토릴 테이프를 쉽게 재생할 수 있도록 디스크로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곳 매장에는 스튜디오와 프레싱 공장이 함께 있어서 바로 작업을 하러 가는데 여기 엔지니어인 짐 포이라는 사람이 녹음에 깊은 인상을 받고 여러 곡이 레논 맥카트니의 오리지널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브라이언에게 EMI의 자회사인 음반 출판사 에드머 앤 비치우드의 총괄 매니저 시드 콜먼을 소개합니다. 시드 콜먼은 데카 녹음을 듣고는 이걸 출판하자고 제안하는데 앱스타인의 꿈은 음반 하나 만들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었죠. 녹음 계약을 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 시드 콜먼은 역시나 EMI의 자회사인 펠라포나의 A&R 책임자 조지 마틴과 브라이언 앱스타인의 회의를 주선합니다. 데카의 녹음을 들은 조지 마틴은 결국 비틀즈에게 에비로드에서의 녹음 세션을 제안하게 됩니다. 데카의 오디션이 없었다면 혹은 데카의 오디션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비틀즈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비틀즈를 놓친 것에 자극을 받은 데카는 나중에 여러 밴드들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조지 해리슨의 소개로 롤링스톤즈와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브리티시 인베이전 이전 비틀즈가 먼저 자국당 영국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